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제가 갑자기 꽂혀 있는 그런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저항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저항권. 이 저항권은 민주국가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잘못된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저항권은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모든 곳에 다 해당이 됩니다. 시민들이 이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그 아니다 싶은 그 제도를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갈아엎는 것이 바로 저항권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저항권의 대상이 된 적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브라질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법부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똘똘 뭉친 카르텔처럼 되어 있다면 저항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들의 저항권은요, 형식도 내용도 제약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바로 헌법을 만드는, 제정하는 그 힘으로 불이한 권력을 타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저항권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야말로 이제 시민적 저항권에 직면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 오늘의 제일 주제 메인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계엄 세력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계엄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아니, 계엄 세력들의 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고비에 우리가 봉착해 있구나. 적폐 세력들이 똘똘 뭉쳤구나. 윤석열 때문에 진짜 도매급으로 한 큐에 휩쓸려 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적폐들이 이제 윤석열을 감싸고 돌면서 마치 계엄이 정당했던 것처럼 되돌리려고 하고 시민들의 저항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반동이 시작됐구나 라고 저는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문이 있었다라는 뚜렷한 증거, 정신적인 위협이 있었다라는 증거, 그리고 회유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도 겨우 그딴 것 가지고 회유됐겠어? 아이 씨발년 진짜. 그딴 거 가지고 회유됐겠어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증거법이나 절차법은 그 절차에 들어오는 사건이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었다면 무조건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거, 이게 절차법이고 증거법인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제출한 핸드폰과 멍청한 사람이 제출한 핸드폰, 그런데 그 가치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똑똑한 사람이든 멍청한 사람이든 그 누가 낸 증거이든 증거 능력이 부인돼야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진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어. 에이 쌍년아, 진짜
아우 진짜 법리를 이렇게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법을 똥구멍으로 배웠는지. 절차법이나 특히 절차법이 그렇습니다. 절차법, 특히 소송법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누구냐, 그 사람의 교육 정도나 경력 여부,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이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이 존재했다면 그 사람, 당사자가 누구이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재벌이 회장이든 가난뱅이든 정치인이든 유권자든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는 인정 못한다 라고 판단하는 게 이게 절차법이고 이게 증거법이에요. 이거 기본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 원래 절차법이나 증거법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참. 디테일하게 증거 능력을 따지면은 끝없는 논쟁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증거 기준을 쫙 정해버린 거예요. 참네.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법리조차도 망각한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열의해 봤는데요. 자,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나오는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이화영 판결이 나오는 그 시간에 갑자기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합니다. 어저께 검찰이 경찰한테 윤석열 수사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를 넘겨주죠. 국방부 장관 수사까지 넘겨주죠. 그러더니 바로 오늘 갑자기 경찰청을 털러 갑니다. 씨발 새끼들. 이러려고 그랬던 거지, 시당초에. 그런데 보세요. 시간대가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와, 이거 우연인가?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뿐만 아니라 국방부까지 다 압수수색을 한 거였답니다. 국방부와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합동으로 만들었다는 이 공조수사본부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거죠. 어제 이 사건 관할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보복에 들어온 겁니다. 안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넘겨주긴 넘겨주는데 이런 꼼수를 숨기고 있었던 거지. 진짜 나쁜 새끼들 아닙니까? 자, 이 두 가지 사안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간대에 저질러집니다. 이 우연일까요? 자, 또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윤석열이 입장 발표라는 걸 하죠. 자신의 절친이라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입장 발표를 하는데 미리 말하고 벌리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떠버립니다. 지가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야.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온 국민이 생중계로 봤는데, 아니 전 세계가 생중계를 봤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미친놈 아니야? 이런 미친 헛소리가 오늘 이것도 딱 오후에 딱 나옵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대를 딱 맞출 수 있죠? 이화영 부지사 재판도 오후 2시쯤, 석동현의 이 기자회견도 그 시간대쯤, 검찰의 경찰청 압수수색도 그 시간대쯤. 뭐 맞췄어? 짰어? 야,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한덕수가 오늘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발동하죠.
오늘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거부권 안 할 것처럼 하더니 오늘 갑자기 기습적으로 거부권을 써버립니다. 뭡니까? 이거 짰나? 네 가지가 동시에 같은 날 벌어집니다. 하루 전날까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동시에, 아니 예측되지 않았던, 하루 전으로 해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정반대의 일이 오늘 아침과 점심시간 무렵에 동시에 벌어집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짜고 한 겁니다. 원래 이화영 부지사 선고 날은 오늘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나머지는 날짜를 일부러 여기 갖다 맞췄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한덕수 같은 경우 사실 거부권 행사 더 일찍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일부러 뒤로 살 미뤘다가 오늘 한 겁니다. 어제까지는 마치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오늘 불시에 거부권 행사해버리죠. 윤석열 생전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입 쳐닫고 있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오늘 들고 나옵니다. 검찰 어제 윤석열이니 뭐 이상민이니 또는 뭐 국방부 장관이니 이런 사람들 수사 관할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것처럼 공수처에 넘겨줄 것처럼 하더니 오늘 바로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거 우연인가요? 시간만 일치할 뿐만 아니라 양상까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닌 척 하다가 갑자기. 이 동네에 특히 정치와 관련된 분야, 검찰과 관련된 분야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을 뿐이죠. 위장을 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적폐들의 움직임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 선고에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입장 발표에 한덕수의 거부권에 검찰의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이것이 비슷한 시간대에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화영 부지사 재판 다들 약간씩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윤석열 어제까지만 해도 입장 발표 같은 건 안 할 줄 알았어.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마저도 되돌려 보냈습니다. 오늘 또 되돌려 보냈다대. 그래 놓고 입장 발표를 합니다. 한덕수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거부권 행사해버리죠. 그리고 검찰 압수수색, 수사 관할권 넘겨놓고 이 계엄 사건 수사 관할권을 떡하니 검찰이 경찰한테 넘겨줘 놓고 그게 어제였는데 오늘 압수수색 한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거? 짰죠? 짜지 않고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각각의 사건들이 따로따로 벌어졌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건을 저지른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야 했을 거예요. 자, 이화영 항소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주영 부장판사를 조목조목 까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 이 선고가 나왔다면 아마 문주영 부장판사 탈탈 털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털잖아. 다른 게 더 많거든. 한덕수 거부권 같은 거 이게 뻥 터졌거든. 한덕수 거부권 다를 때 터졌어 봐. 오늘 하루 종일 한덕수 가지고 사람들은 씹어댔을 거예요. 윤석열의 오늘 이상한 그 괴담 같은 입장 발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때였으면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았을 겁니다. 검찰 행동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각각의 사건을 따로따로 벌였을 때 입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이고 각각의 사건을 따로따로 했을 때보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니까 파괴력은 훨씬 키웠겠죠. 위험 부담은 줄이고 파괴력을 키울 수 있으니 당연히 이런 작전을 짜지 않았을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이쯤 되면 거의 확신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반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적폐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짰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일은 적폐들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겠죠. 얘들은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윤석열이가 계엄 터뜨리는 바람에 적폐들도 난리가 났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 때문에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적폐 진영 전체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당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 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 우리 더 이상 당하지 말자라고 지금 이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적폐들도 아는 거야. 야, 여기서 이번에 정권 뺏기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 절대 정권 못 뺏겨야 돼. 못 뺏겨. 그러려면 어떻게 해? 이재명부터 죽여. 이재명 죽이려니까 어떻게 돼? 야, 이화영 그 사건 그 무죄 쪽 하지 말고 유죄로 바꿔. 야, 윤석열 너 마지막까지 너 잘했다고 우겨. 야, 그리고 한덕수 거부권 행사해. 그리고 말이야, 검찰 가만히 있지 말고 경찰 치라고. 자, 이런 작전이 나온 거 아닐까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적폐라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좀 출세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열어보면 윤석열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전광훈이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같은 소리를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벌어. 꾸준히 거기 사람이 나와. 왜 그렇겠습니까? 예. 누군가가 계속 돈을 대주고 누군가가 계속 거기 나가주고 하기 때문이죠.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 가보세요. 일자무식한 바보 영감탱이들 아니고 나름 대가리에 등거 있다는 사람들도 거기 많이 가. 육사 출신 뭐 예비역 어쩌고 하는 사람들, 육사 출신이 머리에 대가리에 든 게 없었겠어? 그런데 걔들 그 몰려가잖아.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변호사들 다들 전관이에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황교안 같은 사람 보세요. 예. 황교안 머릿속에 그렇게 이상한 희한한 생각이 있을 거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즉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라는 사람들은 윤석열과 비슷한 울트라 극우들이에요. 솔직히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적어도 30% 이상은 됩니다. 나머지 70%요? 걔들도 꼴통이지. 보수 꼴통. 중도 10%가 채 될까 말까요. 우리 사회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극단적인 보수 성향, 극단적인 우익 성향 드러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마치 조선시대 때 소위 말하는 서인들, 서인 노론, 노론, 소론 너무 오는데 후반부로 내려올수록 동인과 서인이 싸우다가 서인이 권력 잡고 남인과 북인이 싸우다가 또 서인이 잡고 서인이 노론, 소론 하다가 노론이 권력을 잡고 노론 중에서 시파, 벽파 나눠가지고 또 벽파가 권력을 잡고 하는 이 와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단적인 아주 고루함, 극단적인 기득권들이 권력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혁명으로 뒤집어져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된 겁니다. 이들은요, 대놓고 말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정적으로는 윤석열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술 한잔 들어가죠? 그럼 나오는 얘기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 한번 털어봐라. 술 한번 살짝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느냐? 정말 그렇게 극단적인 우파도 없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신세계 정용진 아닙니까? 걔 얼마 전까지 그렇게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았어? 걔요 2016년부터 갑자기 극단성 드러냈죠. 근데 그 전부터 그랬어. 그 전까지 안 드러내다가 그 이후부터 201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키보드 워리어 되면서. 근데 그게 정용진 하나만 있는 것 같아? 다른 애들 안 그럴 것 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위로 가면 갈수록 그래요. 삼성에서 오랫동안 노동조합을 인정 안 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성은 노동조합을 빨갱이라고 봐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재용쯤 왔다고 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로. 그냥 인정 안 하면 안 되니까 인정 안 했다간 정말 장사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인정 안 하고 버틸 수 있죠. 하지만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야, 삼성 노조 인정 안 한대. 노조 탄압하는 기업이래. 그래 봐. 어떻게 된다? 예. 바로 삼성은 유럽 시장에서 퇴출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거야. 네. 그렇다고요. 롯데 같은 거 보세요. 왜 왕자의 난이 생기겠어요? 걔들이 조금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게 생겼겠어? 어림도 없죠. 예. 결국 그들은요, 윤석열과 한 통속입니다. 대가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윤석열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의 사태를 뒤집으려고 해. 만에 하나 윤석열이 결국 쫓겨나더라도, 그래서 윤석열을 버리더라도 민주당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고, 민주당의 힘을 약화시켜야지 윤석열은 버리더라도 이 판국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지금 모든 사법부나 검찰이 총동원돼서 공작질을 벌이고 있는 거죠. 조작질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탄핵 사건, 윤석열 탄핵 안심 못해요. 그 점 때문에 지금 윤석열은 시간을 끌면 지가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윤석열 시간 끌기 작전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은 지금 윤석열이 뭐 좋아서라기보다 어떻게든 간에 이걸 시간을 끌어야지 자신들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 근데 시간을 끌려니까 제일 걸림돌이 뭐다? 이재명이거든.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면은 윤석열이 왜 하필 계엄령을 12월 달에 했는지도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11월 위기설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10월 위기설이니 11월 위기설이 많이 들었죠. 묘하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들 선고가 11월 달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한 선고가 12월 초에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쯤에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소송에서 1심 판결들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판결이 착착착착 나오고 그게 쌓여 있다가 시민들이 좀 저항이 시작될 뻔할 때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시민들을 밟는 거야. 그리고 그 밟고 난 직후에 조국은 감옥에 보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화영 선고 나고 그러다가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내는 거지. 즉 계엄령이 선포돼서 계엄령이 쭉 가는 와중에 뭐가 나온다? 예,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게끔 만들어 두는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얘네들은 계엄령은 비록 실패했지만 일단 시간을 좀 끌면은 계엄령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야, 중간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지만 계속 밀고 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요, 차질이 생겼지만 우리 원래 계획대로 계속 밀고 가. 원래 적폐들은 그래요. 우리는 그러잖아. 중간에 차질 생기면은, 야, 그만두자 안 되겠다. 라고 하죠. 얘네들 아니야. 차질 생겨도, 야, 밀고 가, 밀고 가. 끝까지 가야 돼. 라는 자들이에요. 결국 그 싸움에서는 누가 이긴다? 중간에 그만두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지. 끝까지 밀고 가는 놈들, 차질 생겨도 삐끗하는 게 있어도 계속 밀고 가는 놈들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번번이 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왜 하필 쿠데타 날짜가 12월이었는지 이 법원들의 선고 일정을 살펴보면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반란이 군대를 동원한 강경한 강성 쿠데타였다면 2차 반란은 법원과 검찰을 이용한 연성 쿠데타인 거죠. 그게 지금 단계입니다.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내란은 마무리 졌는지 모르겠으나 예,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 판사, 검사, 사법권을 이용한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원래 이래요. 우리도 독해져야 합니다. 뭐 하나 삐끗했다고 해서 뭐가 우리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중간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조지 소로스님, 저놈들